미국의 이란 공습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자본 210억 달러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쏟아졌습니다.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 카타르까지 동맹국 8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만 좋은 일 시켰다. 상원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 상공에서 마지막 폭격기가 귀한 신호를 보낸 그 순간 워싱턴 전역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14곳이 동시에 무력화되었고 단 한 명의 미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모여있던 참모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고 CNN과 FOX는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작전의 성공을 전 세계에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 저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 국무부 중동북 아프리카 담당 선임 외교관 마이클 캐러웨이입니다. 25년간 중동의 모래바람 속을 누비며 사우디, UAE, 이집트, 카타르 등 핵심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 체계를 설계해온 사람이죠. 중동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산 아래에서 미국 방산 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부를 쌓아왔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직후 국무장관이 저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캐러웨이, 자네가 중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이번 작전 이후 중동 안보 질서가 재편될 거야.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싶어 할 테니 자네가 특사로 가서 물꼬를 터줘. 국무장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공습의 압도적인 성공은 미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살아있는 광고였으니까요.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위협을 눈앞에서 목격한 상태였고 그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F-35 전투기, 사드 방어 체계. 중동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방어 시스템을 갈아엎듯 업그레이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국방부 펜타곤에서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와 함께 순방단을 구성할 국방부, 국무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대형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순방단의 면면은 화려했습니다. 국방부 조달국장 더글러스 밀턴, 로키드 마틴 수석 부사장, 브래들리 하우저, 레이시온 중동 담당 이사, 보잉 방산 부문 부사장까지 미국 방산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총출동한 셈이었죠. 브리핑을 주도한 것은 더글러스 밀턴이었습니다. 국방부 조달국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그의 경력 절반은 로키드 마틴에서 보낸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방부에서 자신의 전 직장에 유리한 계약을 밀어주는 데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가 퇴직하면 다시 로키드 마틴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받을 보상은 재직 시절 밀어준 계약의 규모에 비례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밀턴이 대형 스크린을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번 순방의 기본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우리 무기 체계가 보여준 성과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란의 S-300 방공망을 완벽히 무력화했고 14개 핵시설을 단 6시간 만에 초토화했습니다. 이 성과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동 동맹국들에게 차세대 방어 패키지를 제안할 겁니다. 스크린에 금액이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할 통합 방어 패키지 견적서였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1개 포대 가격이 기존 대비 3.2배로 뛰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밀턴 국장, 이 가격이 맞습니까?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데요. 밀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캐러웨이, 전쟁이 터졌어. 수요가 폭발한 거야.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 원리지. 게다가 이번에 우리 시스템이 실전에서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잖아.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순간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브래들리 하우저가 났고 굵은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수석 부사장인 그는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남자였는데
항상 맞춤 정장 안주머니에 시가를 꽂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캐러웨이, 너무 걱정하지 마. 중동 녀석들한테는 선택지가 없어.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쪽팔리게 박살났고 중국 무기는 아직 검증도 안 됐어. 우리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어? 하우저가 시가를 꺼내 코 밑에 대고 향을 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은 곧 비즈니스야. 이란이 두들겨 맞은 걸 눈앞에서 본 놈들이 가격 깎아달라고 하겠어. 지금은 파는 놈이 왕이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우저의 말이 불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미국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안보 보험이었으니까요. 보험료가 올랐다고 보험을 해지할 바보는 없을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밀턴이 브리핑 자료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경쟁 분석이라는 제목이 떴고 그 아래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아, 이건 참고사항인데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과 K9 자주포 같은 걸 팔고 있다더군요.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우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판다고?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뭔지 내가 정확히 알려줄까?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한 짝퉁이야.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주면 그걸 따라 만드는 하청업체 수준이라고. 나토 규격에도 안 맞는 장난감을 중동 왕실한테 팔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밀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 방사는 우리 상대가 안 돼. 사우디 왕실이 로키드 마틴 대신 한국 물건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격이 다르지. 중동 왕족들은 최고급만 원해. 그 사람들한테 한국 무기는 도요타 옆에 현대 세워놓는 격이야.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 역시 크게 반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인식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나라이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할리드 국제공항에 우리 전용기가 착륙한 것은 공습 종료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50도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저는 양복 안쪽으로 흐르는 땀을 느끼며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로 향하는 통로에서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터미널 쪽으로 대형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옆면에 선명하게 찍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색 한글과 함께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로고가 보였습니다.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어보니 최소 40개 이상이 화물터미널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대형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밀턴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지? 밀턴이 컨테이너 쪽을 힐끗 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글쎄, 가전제품이겠지. 삼성 냉장고나 LG 세탁기 같은 거 아니겠어. 한국이 중동에 파는 건 그런 거잖아. 하지만 저는 냉장고 컨테이너에 디펜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의아한 정도였을 뿐. 그 컨테이너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낼 폭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우리는 즉시 사우디 국방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한 것이었죠. 사우디 국방차관 파이살 알사우드 왕자는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나 교류해온 인물이었고 항상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친미파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상했습니다. 캐러웨이 특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만 국방차관 각하께서 현재 일정이 다소 바쁘셔서 면담은 3일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일 대기요? 미국 국무부 특사가 긴급 순방 왔는데 3일을 기다리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최소 20시간 내에 면담이 잡히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특사는 중동에서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으니까요. 밀턴이 제 옆에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란을 두들겨 패서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고작 면담 하나 잡는데 3일을 기다려. 도대체 파이살 왕자가 뭐가 그렇게 바빠? 저는 사우디 측 연락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국방차관 각하가 다른 나라 사절단과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연락관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중요한 협의. 도대체 이란 공습 직후에 미국보다 먼저 사우디 국방차관을 만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란 말입니까? 러시아? 중국? 프랑스? 머릿속으로 가능한 후보들을 떠올려 봤지만 어떤 나라도 이 타이밍에 미국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3일간의 대기는 모욕적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순방단은 리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묵으며 사우디 관계자들과의 실무급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미국 팀과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라도 내린 것처럼요. 하우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긴장 풀어, 캐러웨이. 아랍 놈들이 원래 느긋해. 뜸을 들이는 거야. 결국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패트리어트 없이 이란 미사일 어떻게 막겠어? 저는 하우저의 여유로운 태도가 부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3일 후 드디어 사우디 국방차관 파이살 알 사우드 왕자와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접견실은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 리야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토브에 금실이 박힌 검은 비시트를 걸친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없었죠. 인사치레가 끝나자 밀턴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며 사전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왕자님, 이번 작전에서 미국의 무기 체계가 보여준 성과는 역사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우디 왕국의 안보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통합방어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개량형 12개 포대, 사드 4개 포대, F-35A, 48대를 포함한 종합 패키지로 총 270억 달러입니다. 270억 달러. 하나로 약 3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턴 국장. 그 금액은 2년 전 저희가 받았던 견적의 3.2배입니다. 같은 장비의 가격이 3.2배가 뛴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밀턴이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왕자님, 이번 작전에서 검증된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용된 겁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라 생산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품질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살 왕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우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캐러웨이, 당신은 오랜 친구이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왕자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3일 전에 저는 왕자가 밀어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된 계약서의 첫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방부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계약 금액 87억 달러, 계약 내용 천궁2 방공 시스템 18개 포대, K9 자주포 280문, FA50, 경공격기 72대, 레드백 장갑차 420대, 납기 14개월 이내 1차 분 인도 완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87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 이미 우리가 리야드 호텔에서 3일을 멍하니 기다리는 동안 한국과 체결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밀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하우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뺏어들고 눈을 부라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수일 겁니다. 하우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님, 한국 무기는 실전 검증이 안 된 장비입니다. 이란 같은 위협 앞에서 검증 안 된 장비에 자국의 안보를 맡기시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파이살 왕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하우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우저 부사장, 위험한 판단이라고 하셨습니까? 왕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가격을 3배씩 올리는 당신들의 탐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석유를 팔 때 전쟁이 났다고 가격을 3배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50년 넘게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국 무기에 지불해 왔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당신들이 한 일은 가격을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우리가 연락한 지 72시간 만에 실무팀을 리야드에 파견했고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방어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조합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가격은 당신들 견적의 3분의 1이었고 납기는 14개월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패트리어트는 납기만 38개월이라면서요? 저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4개월 대 38개월. 가격은 3분의 1점.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산업이 수십 년간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그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우저가 체면을 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님,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30년간 실전에서 증명된 시스템이고요. 파이살 왕자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한 장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4일 전, 바로 당신들의 이란 공습 당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화면에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발사한 자폭 드론 17기가 기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서 미사일들이 발사되어 드론을 하나씩 격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7기 중 16기가 공중에서 화염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격률 97.3%. 이건 한국이 UAE에 납품한 천궁2가 달성한 수치입니다. 같은 날, 패트리어트는 요격률 84%였습니다. 실전 검증이 안 됐다고 하셨나요? 하우저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로키드 마틴 수석 부사장이라는 거구의 남자가 아랍의 왕자 앞에서 마치 혼나는 학생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은 제가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까 공항에서 봤던 한글 컨테이너들이 군용 트럭에 실려 사막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컨테이너들은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87억 달러짜리 한국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 순방단은 UAE 아부다비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밀턴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우저는 좌석에 깊숙이 파묻힌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시온 이사 크리스 웰링턴만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사우디 면담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천궁2, 요격률 97.3%. 파이살 왕자가 보여준 영상 속에서 이란 드론 17기를 거의 전부 격추한 그 시스템이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란 말인가? 패트리어트의 84%보다 13%포인트나 높은 수치를요?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UAE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사우디와는 달리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UAE 측은 우리를 만나서 무기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캐러웨이 특사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4일 전 이란 드론 공격을 방어한 현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이란 공습 당시 실전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깊은 충격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헬기로 1시간을 날아 도착한 알다프라 공군기지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활주로 3개, 경납고 수십 동, 그리고 기지 외곽을 둘러싼 방공 진지들. 그런데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활주로가 아니었습니다. 기지 북쪽 방공 진지에 배치된 미사일 발사대들이었습니다. 선명한 올리브색 발사대 위에 한글로 천궁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태극기 마크가 박혀 있었습니다. 발사대 8기가 부채꼴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발사대에 미사일 4발씩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UAE 방공사령관 칼리드 알 마즈루이 준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그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미국 유학 시절 저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캐러웨이, 반갑네. 직접 와서 보여주고 싶었어. 4일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칼리드 준장이 방공지휘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4일 전에 전투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사헤드-136 자폭 드론 17기를 발사했어. 편대를 나눠서 동시에 3방향에서 접근했지. 고도 150m 이하의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포화 공격이었어. 화면에 빨간 점 17개가 페르시아만 방향에서 기지를 향해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지 쪽에서 초록색 선들이 연속으로 발사되어 빨간 점들을 하나씩 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가 탐지에서 격추까지 평균 4.7초였어. 17기 중 16기를 공중에서 격추했고 마지막 1기는 기지 외곽 1.2km 사막에 추락했어. 인명 피해 제로, 시설 피해 제로. 칼리드 준장이 우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기지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알미나드 기지에는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었어. 같은 시간에 같은 유형의 드론 8기가 그쪽으로도 날아갔지. 결과가 궁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말한 84%, 8기 중 6기만 격추하고 2기를 놓쳤다는 뜻이었죠. 패트리어트는 8기 중 2기를 놓쳤어. 한 기는 경납고 옥상에 떨어져서 F-16 파손됐고 다른 한 기는 활주로에 떨어져서 48시간 동안 활주로를 폐쇄해야 했지. 칼리드 준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적에, 같은 무기를 상대했는데 한쪽은 피해 제로, 한쪽은 전투기 2대 파손의 활주로 폐쇄야. 이 차이를 만든 게 뭐겠어? 하우저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준장, 그건 배치 환경이 다르고 공격 각도가 달랐을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하우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변수, 좋아, 변수 이야기를 해보지. 준장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기술 비교 차트가 떴습니다. 천궁2의 반응 시간은 탐지부터 발사까지 6초야. 패트리어트 PAC-3는 9초. 사헤드-136 같은 저속 저고도 드론을 상대할 때 2-3초 차이가 생사를 가르지. 그리고 천궁은 동시 교전 가능 표적이 12개야. 패트리어트는 8개. 포화 공격을 받을 때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4일 전에 실전으로 증명된 거야. 밀턴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장, 그러면 UAE도 패트리어트를 한국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칼리드 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면 교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하지만 추가 도입은 확정이야. 천궁2 12개 포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국과 이미 기본 합의를 마쳤어. 금액은 32억 달러.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장이 기지 밖을 가리켰습니다. 경납고 쪽에서 낯선 형태의 경전투기가 지상 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FA-50이었습니다. 한국에서 FA-50 36대를 도입하기로 했어. 우리 조종사 12명이 이미 한국에서 전환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지. F-16보다 유지비가 40% 싸고 경공격 임무에서는 성능이 비슷하거든. 저는 알다프라 기지를 떠나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우디 87억 달러에 이어 UAE 32억 달러. 합치면 이미 1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두 나라에서만 확인된 수치였습니다. UAE에서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캐러웨이, 긴급 상황이야. 폴란드가 K2 전차 추가 도입 180대, K9 자주포 추가 도입 212문을 한국과 계약했어. 금액은 58억 달러. 이번 이란 사태를 보고 폴란드가 방어 체계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는데 미국 에이브럼스 대신 한국 K2를 선택했어. 나토 핵심 동맹국이야.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폴란드라고요? 나토 동맹국이, 그것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가 미국, 에이브럼스 대신 한국 K2를 선택했다고요? 저는 즉시 밀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밀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폴란드는 우리의 가장 충실한 나토 동맹이야. 에이브럼스 250대를 이미 주문해 놓은 나라인데 왜 갑자기 한국 전차를?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르샤바 시간으로 새벽 2시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
폴란드 국방차관 야체크 코발스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란 작전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가 확실해졌어.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지고 무기는 빨리 와야 해. 미국 에이브럼스는 대당 가격이 $1,050만 납기가 42개월이야. 한국 K2는 대당 $850만 납기 16개월이지. 가격은 둘째야. 문제는 시간이야. 러시아가 42개월을 기다려주겠어? 코발스키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한 가지 더 알려줄게. 한국 K2는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을 제안했어. 3년 안에 폴란드 공장에서 K2를 직접 만들 수 있게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야. 미국이 에이브럼스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 30년 동맹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이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핵심 부품은 미국 본토에서만 생산하고 동맹국이라 해도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죠. 그것이 미국 방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무기를 한번 팔면 유지보수, 부품, 업그레이드로 수십 년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까지 이전해 주겠다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이 평생 렌탈이라면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은 집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우저가 이 소식을 듣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캐러웨이, 이건 한국이 덤핑을 치는 거야. 원가 이하로 팔아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거라고. WTO에 제소해야 해.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우저 씨, 한국이 원가 이하로 판다는 근거가 뭡니까?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익을 내면서 파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비싸게 파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우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캐러웨이,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미국 편이야? 한국 편이야?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편입니다. 하우저 씨. 바로 그래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UAE를 떠난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이집트 카이로였습니다. 이집트는 매년 미국에서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는 나라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확고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군의 주력 장비는 미국제 M1A1 에이브럼스 전차와 F-16 전투기였고 이집트 장교들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와 UAE에서 연달아 충격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집트만큼은 든든한 아군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이집트 국방부까지 가는 길에 저는 차창 밖으로 거대한 옥외 광고판을 발견했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사진과 함께 아랍어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검증된 화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이로 한복판에 한국 무기 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국방장관 압둘라 카멜 중장과의 면담은 사우디보다는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카멜 장관은 미국 포트 베닝에서 기갑 과정을 이수한 친미 군인이었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이야기는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캐러웨이, 솔직하게 물어보겠소.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의 엔진 정비 부품 납기가 왜 8개월이나 걸립니까? 저는 순간 당혹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기갑사단의 M1A1 에이브럼스 1200대 중 현재 가동률이 6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6%는 부품이 없어서 경납고에 세워놓은 채 녹슬고 있어요. 정비 부품을 주문하면 8개월, 길면 1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란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면 1200대가 아니라 770대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밀턴이 형식적인 답변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부품 납기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멜 장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밀턴 국장, 지난 5년간 매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개선은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계약서였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K9 자주포 200문, 총 금액 26억 달러, 그리고 특기할 사항. 한국 측이 이집트 국영방산 공장에 K9 조립 라인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3년 후부터는 정비 부품의 70%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겁니다. 미국은 30년 동안 물고기만 팔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유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은 동맹국에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 종속을 유지하는 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한번 미국 무기를 사면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까지 영원히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미국 방산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에 접근을 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기술도 함께 넘겨주고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우저가 또다시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도 핵심 기술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겉보기만 이전하는 척하고 블랙박스는 쥐고 있을 거라고요. 카멜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우저 부사장님, 블랙박스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이 제안한 기술 이전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이 태블릿을 넘기며 목록을 읽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소스코드 공개, 포탄 장전 메커니즘 설계도 이전, 디젤 엔진 생산 기술 이전, 야간 조준 시스템 공동 개발. 이 정도면 블랙박스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에이브럼스에서 이 중 하나라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우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집트에서 카타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순방 이후의 수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우디 87억 달러 한국 계약 확정, UAE 32억 달러 기본 합의, 폴란드 58억 달러 계약 확정, 이집트 26억 달러 계약 확정, 합계 203억 달러, 한화로 약 28조 원. 이란 공습이 끝난 지 고작 열흘 만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쓸어간 계약의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밀턴이 제 옆 좌석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란을 때렸어. 미국 무기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어. 그런데 왜 계약은 한국이 따가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밀턴 국장,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능을 보여주는 동안 한국은 가격과 납기와 신뢰를 보여준 겁니다. 총을 잘 쏘는 것과 총을 잘 파는 것은 다른 능력이에요. 밀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카타르 국방고문 자바르 알탄이었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반계로 영국 샌더스트 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세련되고 외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면담은 도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왕실 소유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는데 그가 꺼낸 이야기는 이번 순방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자바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캐러웨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니까 돌려 말하지 않겠어.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나 납기는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 자바르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항상 조건을 걸어. F-35를 사려면 중국 5G 장비를 빼라.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유지하라. 특정 나라와 외교를 끊으라. 무기 한 대 사는데 외교 정책 전체를 미국에 맡겨야 하는 거야. 무기를 사는 건지 주권을 파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은 방산 수출을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무기 판매 승인을 레버리지로 동맹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국무부의 오랜 전략이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전략을 실행하는데 깊이 관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라. 한국은 무기를 팔 때 딱 하나만 물어봐. 어떤 위협에 대비하고 싶냐? 그리고 예산은 얼마냐? 그게 끝이야. 정치적 조건, 외교적 조건, 아무것도 안 걸어. 순수하게 장비만 파는 거야. 자바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미국 무기가 성능이 좋은 건 안다. 하지만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그 무기를 쏠 수도 없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미국이 통제하거든.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원격으로 무기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그 소문 자체가 문제야. 소문이 돈다는 건 신뢰가 없다는 뜻이거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원격, 비활성화, 킬 스위치. 이것은 미국 방산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자바르가 마지막으로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카타르도 한국과 41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진행 중이야. 천궁2 8개, 포대와 K9 120문. 내달 서명 예정이야. 203억 달러에 41억 달러가 추가. 총 244억 달러. 하우저가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와인잔이 넘어지며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보 위로 퍼졌습니다. 이건 음모야. 한국 정부가 배후에서 국가 차원으로 덤핑 공세를 펴고 있는 거야.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한국에 제재를 가해야 해. 자바르가 차분하게 하우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우저 씨, 한국 무기가 싸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미국은 50년간 우리한테 무기를 팔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파트너로 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고객이었지. 돈 내는 고객.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현지 생산을 제한하고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한 거래를 하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와인이 번진 식탁보 위로 하우저의 주먹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아니고 당혹도 아닌 처음 보는 종류의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계속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몇 번이나 고쳐 썼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현황 보고. 너무 평범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 동향, 상황의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긴급 보고, 미국 방산 패권의 구조적 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파이살 왕자의 차가운 눈빛. 당신들의 탐욕이 진정한 위험입니다. UAE 칼리드 준장의 단호한 목소리. 같은 적, 같은 무기. 결과는 정반대. 폴란드 코발스키의 아쉬운 한숨. 러시아가 42개월을 기다려주겠어? 이집트 카멜 장관의 쓴웃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카타르 자바르의 조용한 일갈.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만했고 한국은 겸손했다. 미국은 조건을 걸었고 한국은 신뢰를 주었다. 미국은 비싸고 느렸고 한국은 합리적이고 빨랐다. 밀턴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캐러웨이,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밀턴 국장, 잘못한 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독점을 누려왔어요.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을 올려도 됐고, 납기가 늦어도 됐고, 고객을 존중하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이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해준 겁니다. 밀턴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큰 게 아닙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묵묵히 준비해왔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국 무기를 장난감이라고 비웃고 짝퉁이라고 코웃음 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쌓고 신뢰를 쌓고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한 방에 터뜨린 거예요. 그 순간 하우저가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캐러웨이,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야. F-35를 만드는 나라라고. 스텔스 전투기, 핵항모,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한국이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어. 고급 무기는 여전히 우리가 독점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우저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최고급 무기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우저 씨, 맞습니다. F-35는 한국이 못 만듭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F-35급 최첨단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시장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자주포, 장갑차, 방공 시스템, 경공격기 같은 실용 무기예요. 한국은 바로 그 85%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우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국이 이번에 가져간 210억 달러는 단순한 매출이 아닙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는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써먹어온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 그 나라들이 더 깊이 한국 체계에 편입된다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이 나라들이 미국 무기 체계로 돌아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만이 기내를 채웠습니다. 하우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고 밀턴은 창밖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란 공습은 군사적으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한국의 21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시장을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한국은 전쟁의 이익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미국 방산 패권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방산 업계의 로비스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의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그 조용하고 치밀하고 겸손한 힘이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 예상했던 폭풍이 터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무장관을 거쳐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그날 오후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란 작전 이후 미국 방산 수출의 구조적 위기 중동 동맹국 이탈 현황 점검.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 200석 규모의 청문회장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면 단상에는 상원 군사위원장 마거리,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자리를 잡았고 증인석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브래들리 하우저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수석 부사장으로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것이었죠. 하우저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왔지만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이후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8% 하락했고 이사회에서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국 방산 산업이 처한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캐러웨이 특사에게 중동 순방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87억 달러, UAE 32억 달러, 폴란드 58억 달러, 이집트 26억 달러, 카타르 41억 달러. 숫자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청문회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총합 244억 달러입니다. 이란 공습 이후 불과 2주 만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체결한 계약의 총 규모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 방산 수출의 연간 규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콜린스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캐러웨이 특사 244억 달러가 한국으로 갔다는 건 그 돈이 원래 미국 방산 기업에 갔어야 할 돈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국가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해온 동맹국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하우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우저 부사장님.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대 방산 기업입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들이 왜 귀사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우저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덤핑을 하는 것이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WTO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콜린스 위원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덤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제안한 패트리어트,
PAC3의 한 개 포대 가격이 2년 전 견적보다 3.2배가 올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우저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전시 수요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시장 가격 조정이며 정상적이라고요? 콜린스 위원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우저 부사장님,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PAC3의 제조 원가는 지난 2년간 12% 상승했습니다. 원가가 12% 올랐는데 판매가를 320% 올렸다는 건 나머지 308%는 순수한 폭리라는 뜻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록히드 마틴은 동맹국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방산 가격 체계는 단순히 제조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비, 기술 유지 비용, 보안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하우저 부사장님, 콜린스 위원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사위원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미국 방산 기업들은 매년 같은 말을 했어요. 연구개발비, 기술 유지비, 보안 비용. 그런데 그 비용들을 다 포함해도 원가 대비 3.2배의 마진은 설명이 안 됩니다. 동맹국들이 등을 돌린 건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 방산 기업들이 너무 오래, 너무 심하게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우저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증인석에서 하우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은 곧 비즈니스라며 시가향을 맞던 그 오만한 남자가 상원 청문회장에서 입을 다문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본 장면들 중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쓸쓸한 순간이었습니다. 통쾌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우저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돈벌이로 여기고 동맹국을 호구로 취급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쓸쓸했던 이유는 하우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더글러스 밀턴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밀턴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위원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밀턴 전 국장님, 국방부 조달국장 재직 시절 록히드 마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퇴직 후 록히드 마틴 고문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밀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전문 인사, 워싱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 청문회 기록에 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확정 여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청문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동맹국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해왔고 납기를 지키지 않았으며 기술 이전은 철저히 거부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랜 동맹국들이 한국으로 돌아섰고 미국은 이란 공습이라는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244억 달러의 방산 계약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했고 돈은 한국이 벌었습니다. 청문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잃은 것은 244억 달러가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신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러셀 빌딩 밖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늦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고 캐피톨 힐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이 울렸습니다. 카타르의 자바르였습니다. 마이클, 청문회 뉴스 봤어. 고생했겠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바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나? 한국 방산 기업들, 그 사람들은 중동에서 어떻게 일해? 자바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한국 실무팀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한국 팀이 도하에 왔을 때 호텔 스위트룸 대신 비즈니스 호텔을 잡더라고. 미국 방산팀은 항상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왕실 초대 만찬을 기대하잖아. 한국 팀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막으로 나가서 우리 군인들이랑 같이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장비를 조립하고 시연했어.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적인 게 있었어. 한국 팀 리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각하,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안전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의 병사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중동을 다니며 수많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봐왔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러시아의 투박하지만 강력한 화력, 프랑스의 세련된 설계, 영국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 하지만 한국의 무기에서 느낀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에서 태어난 정직함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든 나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묵묵히 키워온 나라. 무기를 만들면서도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가격도, 성능도, 납기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늘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태도로 가격을 올려도 되고, 납기를 밀려도 되고, 조건을 걸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술까지 나누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0년간 미국이 쌓아온 독점 체제를 단 2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방산 수출 체계 개혁안을 작성하겠다고요.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겸손, 정직, 신뢰.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서며 배운 이 세 가지 가치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산업을 뒤흔든 힘이었습니다. 저는 석양 아래 캐피톨 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란 공습의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미국이었지만 세계의 신뢰를 얻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신뢰를 가진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얻는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 중동특사 캐러웨이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믿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